YT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수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권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또 날카롭게 분석해서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보는 시간이죠. 유승찬의 콕 순서로 마련돼 있습니다. 함께해 주실 출연자 소개합니다.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갔고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게 됐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국회 보고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표결에 들어갑니다. 일단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대체로 그렇게 예상하더라고요. 네. 네. 오늘 뭐 상임 고문단들도 모여서 압도적 부결을 주문을 했더라고요. 민주당의 상임 고문단. 그 뭐 이해찬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렇게 쭉 그 어른들이 모여서 이번에 압도적 부결을 호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뭐 이제 이번 체포동의안에는 이제 어쨌든 두 개의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어요. 하나는 누가 더 힘이 세냐. 검찰이냐 야당이냐 이런 프레임이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보기 어떤가 지금 그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 민주당도 힘이 세지만 검찰 출신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가진 검찰 세력도 힘이 세다. 사실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이제 원래 힘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법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뭐 검찰 세력이 좀 더 크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방탄 프레임인데 이게 좀 약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약화됐다고요? 예. 상대가 힘이 더 세니까. 뭐 어쨌든 뭐 그런 측면이 좀 하나 있고. 이제 두 번째 프레임은 이것이 사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영장 청구로 인식이 되느냐 아니면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어떤 정치적 행위로 인식이 되느냐 뭐 여기에 따라서도 좀 생각이 좀 달리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영장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 알려놓은 바로는 이 뭔가 천문학적 숫자의 배임 말고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그 이재명 대표가 뭐 개인적으로 돈을 받았다거나 이런 스모킹 건이 적시된 것 같지 않아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렇죠. 물론 한동훈 장관의 어떤 국회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영장 그 체포영장 청구를 할 때 그걸 들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에 비추어서 영장 내용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영장 내용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검찰 측 입장에서 보면 그 피의 사실 공표를 남용한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실제 영장 내용을 보니까 뭐 기존에 나오던 얘기 혹은 뭐 유동규 남욱의 증언 말고 뭔가 새로운 결정적 증거를 찾아낸 것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의구심이 이제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지만 이건 한편에서 보면 압도적 부결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당론으로 채택을 안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 가지 덧붙이면 50억 클럽 그 곽상도 아들 무죄 판결이 검찰에 대한 여론을 크게 악화시킨 것도 좀 이번 체포동의안 그 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찰 수사력이 뭐 그렇게 신통치 않았다라는 뭐 증거가 될 수는 있겠죠. 50억 클럽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사실 뭐 윤석열 정부에서 꾸려진 검찰 수사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검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제 그게 혼재가 돼가지고 그게 너무 중첩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중첩돼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검찰의 공소장 지금 체포 영장에 나와 있는 적시한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돈을 받은 게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소장 지금 이제 그 체포영장 그 여기에 나와 있는 혐의 자체는 그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임 혐의하고 제3자 뇌물죄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쨌든 분위기상으로 보면 비명계도 그러니까 뭐 친명계는 당연히 부결이지 않습니까? 비명계도 지금 흐름을 보니까 뭐 그 서른 의원이나 뭐 그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가결 반대 의사를 좀 전하고 있어서 일단 민주당은 좀 결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뭐 어제
그 의원총회도 민주당에서 열어서 뭐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부결 당론을 정한 것 아니냐 하는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투표에 맡기긴 하지만은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당의 의원들의 의견은 부결적으로 어제 확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당론을 정하지 않은 건 뭐 그냥 다 아는 거죠.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방탄 프레임을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뭐 어쨌든 부결적으로 당론을 모은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대한 그 부결 의견이 압도적입니다만은 당 바깥의 인사들은 다른 얘기를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몇 분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키는 것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박지원 전 위원장의 메시지 경우 이제 강하게 가결을 지시해야 한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되게 부적절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입장에서는 그리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내가 무슨 당대표 지시를 받아서 행동하는 꼭두각시냐. 뭐 이런 불쾌감을 가질 수도 있는 표현이어서 일단 표현 자체가 좀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부산의 그 김혜영 전 의원도 그렇죠. 여기는 그냥 강력하게 이재명 대표를 손절해야 된다 민주당이. 그렇죠. 뭐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과연 기존에 그 소수파지만 박지원 전 위원장이나 김혜영 전 의원에게 호감을 가졌던 민주당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얼마 전에 박지원 비대위원장 그 출판기념회 때 그 김영진 의원도 갔고 이원욱 의원도 갔고 그다음에 조홍천 의원도 갔고 이랬는데 이분들이 볼 때 지금 이 메시지가 되게 뜨악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뭐 객관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쳐도 민주당원으로서 민주당의 주요 경력을 가진 당원으로서는 타이밍이나 메시지 기조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러니까 뭐 별 실익이 없다. 이게 너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발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뭐 그 영향일 것 같아요. 그 민주당의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출당 요구가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출당 요구가 3만 건, 4만 건 지금 넘어가지 않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거는 뭐 좀 그 출당 요구하는 거 이렇게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해서 출당을 요구하는 것 자체도 좋은 문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일종의 팬덤 문화가 작동을 한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 말들이 좀 이게 당내에서 메시지를 낼 때는 말들이 좀 섬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당이잖아요. 남의 당이 아니라. 근데 말들이 좀 너무 거칠게 나간 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다른 의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집단 행동을 해서 출당을 요구하는 것 자체도 좀 바람직한 문화 같지는 않습니다. 거칠다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 너무 상처가 되는 발언은 자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외부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당이 마치 뭐 나는 남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데 그 다양한 목소리, 뭐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바로 당내 민주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전 인정해요. 그래서 다른 의견, 가령 이번에 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낼 수 있는데 그것이 좀 더 좀 사력 있고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혜영 전 최고위원의 발언 가운데 또 다른 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은 민주당에서 내놓는 메시지가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타이밍에 적절하냐 여부는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재명 그 대표가 대표로 있는 한 메시지 파급력은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아무리 정의로운 얘기를 해도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확장성의 제약이 있을 거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지금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게 약간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체포 동의안을 얘기할 땐 체포 동의안 사안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밝히고 그리고 사실 민주당원이면 검찰이 사실은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입장도 밝히고 그다음에 이제 적절한 때를 봐서 오늘 뭐 권노갑 그 전
고문이죠. 예. 지금 고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반대하지만 다음엔 당당하게 임해라 이런 말도 했거든요. 만약에 네. 다음에 체포동의안이 다시 오면 그때 그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많은 메시지들 가령 이재명 대표를 너무 싫어하는 듯한 메시지를 다양한 차원의 메시지를 섞어서 냈기 때문에 사실 좀 저는 제가 봐도 좀 약간 그런 메시지들은 저는 민주당원도 아니고 예, 예. 저 이재명 대표 당대표 출마하지 말라고 만류했던 사람인데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런 메시지들, 그런 발언들이 이제 감정이 실린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예, 들으시는 예. 거군요. 네. 예. 근데 권노가 뭐 고문이 했었다는 얘기. 이번에는 부결시키더라도 다음번에는 영장 심사에 응해라. 그 얘기는 글쎄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주 뼈아픈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뭐 다음에 또 뭐 검찰이 또 체포영장을 추가로 청구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지금 이미 뼈아픈 얘기죠. 예. 뼈가 있는 얘기죠. 예. 이미 이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백현동이라든가 네. 정자동 호텔 문제라든가 지금 뭐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 어차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소환 조사라든가 또 그 이후에 또 영장 청구라든가 뭐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그러면 보장해주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건 뭐 권노가 고문의 얘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지금 뭐 다음 달부터는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재판도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판정에 예. 나가야 되기도 하고 검찰 수사는 또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거 뭐 지금 너무 좀 너무 이른가요? 이른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체포영장이 부결되든 검찰이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든 혹은 불구속 상태 기소가 되든 네. 뭐 검찰에 불려나가든 재판정에 불려나간 대표가 계속 불려나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총선을 생각하는 것 자체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런 생각을 좀 할 거예요. 막상 총선을 내가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거고요. 네. 저는 그냥 조심스럽게 네. 뭐 대표직을 유지한 채 총선을 치르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자, 뭐 내년 총선 얘기하는 것도 뭐 좀 이르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 상으로 봤을 때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가 있던데 이것도 조금 이런 얘기죠. 너무 민감한 얘기라서요.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유동성이 커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막 들끓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분당으로까지 갈지 안 갈지 예측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너무 섣부르고요. 사실 저는 가을에 바람이 불 거다. 가을에 바람이 불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가을 바람이 거셀 것이 저는 예상이 돼요. 그것이 분당까지 갈지. 뭐가 계기가 됩니까? 일단 총선이 임박해 오잖아요. 총선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이제 공천 기준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요. 이때는 아마 굉장히 많은 이제 움직임들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정계 개편의 가을 바람은 역대급으로 강하게 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가리지 않고. 그리고 그 정계 개편의 회오리가 어느 이 파장을 일으킬지 이것도 사실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상태, 지금 국민의당과 지금 민주당의 상태로 총선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분당이나 새로 당을 창당하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이미 여러 번 경험해 본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를 쉽사리 아무리 의견이 다르고 서로 의원들 간의 반목이 심해도 당을 새로 살림을 차려서 나간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그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2016년에 안철수 지금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됐지만 2월에 창당해서 4월에 선거했거든요. 그때 38석 얻었고 득표율은 민주당보다 더 많은 2등 득표를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어렵지 결심을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한 얘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경선에 지금 일단은 선두라고 좀 봐야 되겠죠. 김기현 후보. 부동산 네,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이 이게 막판 변수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 하는 분석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공직선거라면 몰라도 당권 선거에서는 이런 네거티브 전략이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를 본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요? 예. 당내 선거는 제가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체성, 경쟁력 두 가지로 치러집니다. 그래서 뭐 누가 국민의힘 다운 후보인가, 누가 총선 승리를 이끌 후보인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치러지는데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정책 있잖아요. 이건 네. 3순위로 밀려요. 당내 선거에서는. 그래서 민주당 당대표 선거 기억하시잖아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도 기억하고 그때 네거티브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도 의연하게 가죠. 당내 선거는 네거티브를 강하게 하는 후보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존재해요. 왜냐하면 그 당을 위한 선거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뭐 뒤처진 후보들이 폭로를 하지만 이게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거티브가 그렇게 먹히지는 않는다. 네.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 잡음을 일으키는 후보에 대해서 오히려 당원들은 배척하는 그런 약간 경향이 불편한 있군요. 마음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선거로만 보면 김기현 후보한테 유리할 겁니다. 상대당이 진상조사를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결집 효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뭐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저는 일이네. 민주당이 김기현 후보를 좋아하면 더 세게 공격을 할 것이고 이게 정치의 역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민주당이 나섰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역설입니다. 자, 조금 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이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폴리뉴스와 경남 연합일보 공동 의뢰로 지난 21일에서 22일 오늘까지네요. 오늘까지 네네. 조사한 내용이네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도 조사를 했는데 김기현 후보가 41.1% 국힘 지지층 조사예요. 예,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한 조사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22.8%밖에 안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 지금 근데 그 뒤에 이제 3, 4위 후보를 보니까 천하람 후보가 14.7%로 3위고 황교안 후보가 12.8%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게 최근 조사죠. 예. 최근 조사 가장 최근에 나온 조사입니다. 표본이 굉장히 커요. 전체 3,000명이 넘는 표본을 조사했고요. 네. 특이한 거는 책임당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고 밝힌 사람을 대상으로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따로 또 했어요. 이 조사에서. 거기서는 김기현 후보가 42.7%, 천하람 후보가 22.8%, 안철수 후보가 17.9% 여기서 실버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아, 그렇네요. 책임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책임 당원 조사에서는. 그러니까 2, 3위가 지금 출렁이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최근 들어서 일관되게 안철수 후보가 좀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고 천하람 후보는 뭔가 약간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경선의 관전 포인트는 딱 두 가지로 좀 압축되고 있는데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과반을 얻을 거냐 하는 게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네요. 두 번째가 2등을 누가 할 거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됐어요. 그렇네요. 예. 이거 안철수 후보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얘기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여기서 안철수 후보가 유난연대를 제기한 것 자체가 전략적 오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이 공격하자 대응 과정에서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그다음에 천하람 후보가 딱 드러나니까 이거 안철수 후보의 포지션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션 어디 잡을지 모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는 친윤, 천하람 후보는 비윤 뭐 이렇게 됐는데 안철수 후보가 중간에서 약간 붕 뜬 느낌? 그러면서 이제 지지층들이 원심력이 작용한 결과 지금 이렇게 좀 약간 고전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예.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끊임없이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안철수 후보는 이제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공천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권 선거에서 후보의 도덕성이나 정책은 3순위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물론 이런 정책이 이게 아주 뭔가 그런 정체성이나 경쟁력의 차별화가 안 됐을 경우에 는 3순위가 말을 하게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은 공천을 깨끗하게 할 것 같아. 예. 라는 것이.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구도가 너무 강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정책들이 잘 들리질 않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결선 투표에 올라갔을 때 네. 결선 투표가 만약에 벌어진다고 가정하면 그때는 이런 것들이 약간씩 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당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네. 총선에서 일당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당원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감안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 다자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서는 이런 정책 변수가 이렇게 크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2위가 지금 천하람 후보로 올라간 조사가 몇 개가 지금 눈에 띕니다. 맞습니다. 예. 천하람 후보의 돌풍 어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세요? 저는 뭐 어쨌든 천하람 후보는 이미 뭐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주목도 많이 받았죠. 천하람이라는 이름 속자를 어마어마하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고 이거는 또 사실 천하람 후보의 돌풍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뒤에 있는 이준석 그 전 대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입증된 거다. 아직 이준석의 영향력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좀 입증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돌풍이 어디까지 갈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2등을 둘러싼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예측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결선 투표 없이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되면 네. 나머지 후보들이 지분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결선 투표가 만약 가잖아요. 예. 여기 복잡한 양상이 벌어지기 예. 시작합니다. 이제 황교안 후보도 지분을 요구하게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복잡한 상호 물림 관계들이 형성될 것이라서 예. 그게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첫 번째로 김기현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달성해서 끝내느냐 아니면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위 후보는 누가 될 것이냐 네. 그거를 꼽아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1차에 끝날 것 같습니까? 조사상으로 보면 결선을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게 당원 선거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숨어 있는 당심이라고 하잖아요. 이 당심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근데 이제 어쨌든 천하람 후보가 약진하고 있는 것이 그 안철수 후보에게도 악재지만 김기현 후보에게도 1차 과반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그래서 좀 혼전 양상이다. 혼전 뭐 양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측하기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이 되겠네요. 자,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 한 유승찬의 콕 순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